저는 조선인민군 중사였습니다. 최전방 경비중대에서 7년을 복무한 베테랑이었고 탈북자를 추격하라는 명령을 받고 부대원 4명을 이끌고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탈북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로 탈북자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부대원 4명을 속여서 남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이 진실을 알게 된 건 마지막 철책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나를 쏴도 좋다. 내가 바로 탈북자다. 그 소리를 들은 부대원 4명은 놀라는 것도 잠깐. 바로 일제히 총구를 들어 저를 향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저는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소리만 스치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 삶은 오래전에 포기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저를 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 한남홍의 이야기이자 피보다 진한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일 감동적인 탈북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2017년 10월 강원도 최전방. 그해 가을은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10월 초순인데도 새벽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많았고 철책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에는 벌써 겨울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28살 조선인민군 중사였습니다. 최전방 경비중대에서 7년째 복무하고 있었고 병사들 사이에서는 나름 믿음직한 간부로 통했습니다. 상부에서 시키는 일은 군말 없이 해냈고 탈북자 색출 작전에도 여러 번 투입된 경력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는 완벽한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지요. 저는 탈북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마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부터였을 겁니다. 제 아버지는 제가 13살 때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죄목은 반동사상 유포. 실제로는 장마당에서 남조선 드라마가 담긴 CD를 팔다가 걸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가던 날 보위부원들이 우리 집을 뒤집어 놓았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어머니와 단둘이 남은 저는 21살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적대계층의 자식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저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대학은 꿈도 꿀 수 없었고 탄광이나 농장으로 배치되느니 차라리 군대가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입대하고 3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폐결핵이었습니다. 면회를 갔을 때 어머니는 이미 뼈만 남은 상태였고 저는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약 한 첩 구할 돈이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부대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몰래 철책 주변의 지형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경비 교대 시간, 초소 배치, 취약 지점. 7년 동안 최전방에서 복무하면서 제 머릿속에는 완벽한 탈북 루트가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경비가 너무 삼엄했고 설령 철책까지 도달하더라도 넘는 순간 총에 맞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사라지면 같은 소대 병사들이 연좌제로 처벌받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해 10월 초 제 인생을 바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한남홍 중사, 3일 후 후방사단, 작전 참모부로 전입이다. 대대장이 무심하게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후방사단, 철책에서 수백 리 떨어진 곳, 그곳으로 가면 다시는 이 철조망 근처에 올 수 없습니다. 7년 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내무반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대로 후방으로 가서 남은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 후에는 어딘가의 공장이나 농장에 배치되어 평생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갑자기 내무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남홍 중사, 긴급 상황이다. 당장 중대장실로 와라. 당직사관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군복을 주워 입고 중대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중대장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상부에서 내려온 긴급 전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탈북자가 발생했다. 경비 3소대 소속 박철민 상병. 오늘 저녁 초소 근무 중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탈북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추격조를 편성합니까? 그렇다. 네가 조장을 맡아라. 부대원 4명을 선발해서 즉각 출발해라. 새벽이 되기 전에 반드시 잡아와야 한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추격조, 부대원 4명, 합법적으로 철책 방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 이것은 운명이 제게 준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저는 경례를 붙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즉각 편성하여 출발하겠습니다. 중대장실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3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내무반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떤 부대원들을 데려갈 것인가? 저를 믿고 따라올 사람들. 하지만 동시에 제가 배신하게 될 사람들. 차가운 10월의 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철책 너머 남쪽 하늘에도 같은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 아래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오늘 밤 저는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내무반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대원 4명을 선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데려가야 할까요? 저와 함께 갈 4명은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첫째, 제 명령에 잘 따를 것. 둘째, 만약의 상황에서 저를 즉각 사살할 정도로 냉혹하지 않을 것. 모순되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7년 동안 이 부대에서 복무하면서 병사들 한 명, 한 명의 성격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내무반 문을 열자 병사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긴급 상황이라는 소문이 이미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탈북자 추격 임무다. 김동혁 하사, 박성호 상병, 이준영 상병, 최민수 일병. 5분 안에 완전 군장하고 집합해라. 4개의 이름.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김동혁 하사. 24살, 평양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당 간부라는 소문이 있었고 실제로 그의 말투나 행동에서는 평양 사람 특유의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충성심이 강했고 당과 수령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청년이었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선발했느냐고요. 동혁이는 충성심이 강했지만 동시에 순수했습니다. 세상 물정을 몰랐습니다. 평양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기 때문에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제가 3년 동안 직접 가르친 부하였습니다. 저를 형처럼 따랐고 제 판단을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박성호 상병. 22살, 함경북도 청진 출신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절 태어난 세대였고 어린 시절 굶주림을 뼈저리게 경험한 청년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표정 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그를 냉정하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냉정한 게 아니라 체념한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청진에 병든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매달 월급을 고스란히 보내도 약 한 첩 사기 힘든 현실. 그는 이 나라에 대한 환상이 없었습니다. 단지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준영 상병. 21살, 평안남도 출신이었습니다. 입대 전에 약혼한 여자가 있었고
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역하면 결혼하겠다고, 작은 집이라도 마련해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순수한 로맨티스트였습니다. 준영이는 감정적인 청년이었습니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고, 동료가 어려움에 처하면 자기 일처럼 나섰습니다. 그런 성격이 군대에서는 때로 독이 되기도 했지만 저는 그 순수함이 좋았습니다. 네 번째, 최민수 일병. 20살, 막내였습니다. 입대한 지 1년도 차에 되지 않은 어린 병사, 고아원 출신이었습니다. 민수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으니까요. 부모가 누구인지, 왜 고아원에서 자랐는지 아무것도.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에게는 이 나라에 남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가족도 돌아갈 고향도 없었으니까요. 5분 뒤 4명이 완전 군장을 하고 제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들은 저를 믿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탈북자를 잡으러 간다고 믿고. 하지만 저는 이들을 어디로 데려가려는 것인가요? 혼자 탈북하면 이 4명에게 즉각 사살당합니다. 그건 확실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고참이고 그들이 저를 따른다 해도 탈북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조선인민군에게 탈북자는 적입니다. 사살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상을 받지요. 그렇다고 이 4명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군 생활 7년 동안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탈북자 색출 작전에도 여러 번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제 손에 피가 묻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이 4명은 저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훈련하고 함께 추위에 떨었던 전우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죽이고 혼자 탈북한다면 저는 남쪽에 가서도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 물론 이들에게 미리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탈북하자고 제안하는 순간 저는 체포되거나 사살당할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저를 따르는 부하들이라 해도 탈북 제안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들을 속여서 철책까지 데려간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진실을 말하고 선택권을 준다. 나를 쏘고 돌아가든 함께 철조망을 넘든 그 선택은 그들에게 맡긴다. 극단적인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탈북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했다. 남쪽 철책 방면으로 향한 것으로 보인다. 나를 따라와라. 거짓말이었습니다. 탈북자 박철민의 실제 도주 경로는 저도 몰랐습니다. 아마 동쪽이나 서쪽 어딘가로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남쪽으로 데려갈 것이었습니다. 제가 7년 동안 머릿속에 그려온 그 루트를 따라. 중사동무, 그 정보는 어디서 얻으셨습니까? 동혁이가 물었습니다. 역시 예리한 친구였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경비초소 교대 기록을 확인했다. 박철민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점과 시간을 역산하면 남쪽 방면밖에 없다. 절반은 사실이고 절반은 거짓이었습니다. 교대 기록을 확인한 것은 맞았지만 그것으로 도주 경로를 특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사 동무. 그렇게 쉽게 믿어주다니.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4명의 발소리가 제 뒤를 따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길의 끝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 4명이 저를 쏠까요? 아니면 함께 올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밤 5명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그저 앞으로, 남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제 운명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산길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10월의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고 입에서는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완전 군장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탈북자를 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탈북자의 도주로가 아니라 제가 7년 동안 머릿속에 그려온 탈북 루트라는 것을. 첫 번째 고비는 출발한 지 2시간 만에 찾아왔습니다. 사단 경계선에 있는 검문소였습니다. 이 검문소를 통과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것이 있었습니다. 전원 정지. 제 신회 부대원들이 멈춰 섰습니다. 검문소 초소에서 불빛이 비쳐왔고 보초병 2명이 총을 겨누며 다가왔습니다. 누구냐? 신분을 밝혀라. 저는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고 최대한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제3경비중대 한남홍 중사다. 탈북자 추격 임무 수행 중이다. 보위부 긴급 명령이다. 그러면서 품속에서 문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위조한 문서였습니다. 물론 완벽한 위조는 아니었습니다. 보위부 직인을 완벽하게 복제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일선 검문소의 병사들은 보위부 문서를 자세히 확인할 배짱이 없다는 것을. 보위부, 그 세 글자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보초병이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전등으로 비춰보더니 이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보위부라는 글자를 본 것이겠지요. 아, 예. 수고하십니다. 중사 동무. 경례를 붙이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 통과. 검문소를 지나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서자 동혁이가 다가왔습니다. 중사 동무, 그 문서는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눈치가 빠른 친구였습니다. 보위부에 아는 사람이 있다. 더 묻지 마라. 일부러 차갑게 말했습니다. 동혁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약간의 의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조심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해가 뜨고 다시 해가 졌습니다. 첫째 날 밤, 우리는 폐가 한 채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체력을 보존해야 했고 무엇보다 야간에 이동하는 것이 더 안전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부대원들과 처음으로 깊은 대화를 나눈 것은 불을 피울 수 없어서 우리는 어둠 속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건빵을 나눠 먹으며 누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 평양에 있을 때는 이런 고생 안 했는데. 동혁이었습니다. 푸념처럼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평양이 그렇게 좋습니까? 성호가 물었습니다. 평소에 말이 없던 친구라 모두들 약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좋다마다 정의도 24시간 들어오고 상점에 물건도 넘쳐나고 거리에는 궤도전차가 다니고 밤에는 넌사인이 반짝이고. 동혁이가 신이 나서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성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청진에는 전기가 하루에 2시간도 안 들어옵니다. 겨울에는 아예 안 들어올 때도 있고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혁이가 머쓱해하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성호 동무. 내가 생각이 짧았다. 괜찮습니다. 성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청진에 계십니다. 폐가 안 좋으신데 약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매달 월급을 보내도 중국산 약 한 첩 사기 힘듭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어머니도 그렇게 돌아가셨으니까요. 약 한 첩 구하지 못해서. 나는 전역하면 결혼할 겁니다. 준영이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말했습니다.
품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젊은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예쁘지 않습니까? 고향에서 같이 자랐습니다. 입대 전에 약혼했습니다. 오, 축하한다, 준영 동무. 동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역하면 결혼해서 작은 집이라도 마련해서 행복하게 살 겁니다. 아이도 낳고요. 준영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소박하지만 간절한 꿈. 저는 그 눈빛을 참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 동무는요? 민수 동무는 고향에 누가 계십니까? 준영이가 막내에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모릅니다. 또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담담하게 이어 말했습니다. 고아원에서는 늘 배가 고팠습니다. 겨울에는 난방도 안 돼서 얼어 죽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군대에 오니까 그래도 밥은 먹을 수 있어서 여기가 더 낫습니다. 20살 청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군대가 고원보다 낫다니, 이 나라에서 군대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 아는 저로서는 그 말의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들도 저와 같은 사람들이구나. 각자의 상처를 안고 각자의 꿈을 품고 이 차가운 땅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들. 동혁이는 평양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호는 병든 어머니를 살리지 못하는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준영이는 약혼녀와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지만 이 나라에서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불안했을 것입니다. 민수는 애초에 꿈꿀 것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저는 지금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만약 철책 앞에서 그들이 저를 쏜다면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그들을 속인 것이니까요. 하지만 만약 그들이 저와 함께 넘어온다면 그것이 과연 이들에게 좋은 일일까요? 남쪽에 가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고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위조 문서 사용과 임무 이탈로 저는 총살당할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제 앞에는 죽음뿐이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가면 한 줄기 희망이라도 있었습니다. 둘째 날 새벽, 우리는 다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검문소, 이번에는 조금 더 긴장됐습니다. 규모가 더 큰 검문소였고 보초병도 더 많았습니다. 신분증명서 확인하겠습니다. 보초병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그 문서를 꺼냈습니다. 보위부 긴급 명령이다. 탈북자 추격 중이니 빨리 통과시켜라. 보초병이 문서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통과하십시오. 휴. 두 번째 관문도 통과했습니다. 세 번째 검문소는 해가 질 무렵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삼엄했습니다. 최전방과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경비병들의 눈빛이 날카로웠고 분위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냐? 검문소 책임자가 직접 나왔습니다. 소위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높은 계급,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보위부 명령으로 탈북자 추격 중입니다. 소위 동무.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소위가 한참 동안 문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탈북자가 이쪽으로 왔다는 정보가 있습니까? 예, 목격자 증언과 이동 경로 분석 결과입니다. 거짓말이 술술 나왔습니다. 소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상하군. 우리 쪽으로는 아무런 보고도 없었는데.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발각되는 것인가? 여기서 끝인가? 그때 뜻밖의 구원이 찾아왔습니다.
검문소 안에서 누군가 뛰어나왔습니다. 소위 동무, 사단본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탈북자 추격죄 최대한 협조하라는 명령입니다. 소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상부 명령이라면 어쩔 수 없다는 표정. 알았다. 통과시켜라. 저는 속으로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아마 우리 중대에서 보낸 지원 요청이 사단 본부를 통해 전달된 모양이었습니다. 탈북자를 추격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세 번째 관문도 통과. 검문소를 벗어나자 저 멀리 철책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최후의 순간이. 저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뒤에서 4명의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믿고 따라오는 4명의 전우들. 미안하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어디로 데려왔는지. 그때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받아들이겠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철책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틀간의 강행군이었습니다. 거의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고 검문소를 통과하고 체력의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둘째 날 밤 달빛 아래 그것이 보였습니다. 철책, 삼중으로 둘러쳐진 철조망. 그 너머에는 지뢰밭이 있고 그 너머에는 또 다른 철책이 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을 가르는 최후의 경계선. 저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7년 동안 꿈꿔온 순간이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수백 번, 수천 번 그려본 장면. 하지만 막상 눈앞에 두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중사동무. 뒤에서 동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긴장된 목소리였습니다. 탈북자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중사동무. 동혁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다른 부대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합니다. 발자국도 없고 흔적도 없고. 정말로 탈북자가 이쪽으로 온 겁니까? 성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평소에 말이 없던 그가 입을 열었다는 것은 이미 상당한 의심을 품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중사동무,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를 어디로 데려온 겁니까? 준영이도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막내 민수만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도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설명을 요구하는 눈빛,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4명의 부대원과 마주 섰습니다. 달빛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혼란과 의심과 불안이 뒤섞인 표정들. 저는 어깨에 맨 소총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총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부대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중사 동무, 뭐 하시는 겁니까? 동혁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동무들, 나를 쏴도 좋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바로 탈북자다. 4명의 얼굴에 경악이 번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 처음부터 탈북자 따위는 없었다. 아니, 있긴 있었다. 박철민 상병. 하지만 그가 어디로 갔는지 나는 모른다. 나는 그를 쫓은 것이 아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다. 이 철책 앞까지. 미쳤습니까? 동혁이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손이 자동으로 소총을 움켜쥐었습니다. 총구가 저를 향했습니다. 중사 동무가 왜 이러시는 겁니까? 7년 동안 함께 복무했지 않습니까? 저를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동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나를 쏴라, 동혁아.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쏘면 탈북자를 사살한 공로로 포상휴가를 받을 것이다.
진급도 보장될 것이다. 평양에 있는 아버지도 기뻐하시겠지. 동혁이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총구가 흔들렸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중사 동무. 못 쏘겠으면 내려놔라. 그리고 내 말을 끝까지 들어라. 저는 천천히 4명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선택권을 주겠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10월의 바람이 우리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유를 원한다면 나와 함께 저 철조망을 넘어라. 철책을 가리켰습니다. 달빛 아래 차갑게 빛나는 철조망. 북조선 군인으로 계속 살고 싶다면 나를 쏴라. 내 시신을 가져가면 된다. 탈북자를 사살했다고 보고하면 포상휴가는 물론이고 진급까지 보장될 것이다. 너희들의 앞날이 탄탄해질 것이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스쳤습니다. 멀리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아버지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었고 어머니는 약 한 첩 구하지 못해서 돌아가셨다. 내게 이 나라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오직 고통뿐이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철조망 너머에 뭐가 있는지 나도 모른다. 남조선이 정말 좋은 곳인지 아니면 우리가 배운 대로 지옥인지. 하지만 나는 확인하고 싶다. 내 눈으로 직접. 동혁이의 총구가 여전히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가쇠를 당기지는 못했습니다. 동혁아, 성호야, 준영가, 민수야. 저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희들은 나와 다르다. 너희들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다. 동혁이, 너는 평양에 아버지가 계시고, 성호, 너는 청진의 어머니가 계시고, 준영이, 너는 약혼녀가 기다리고 있다. 잠시 멈췄다가 막내를 바라봤습니다. 민수, 너는? 미안하다. 너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안다. 민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너희들의 몫이다. 나를 따라올 필요 없다. 나를 쏘고 돌아가도 된다. 나는 원망하지 않겠다. 어차피 내가 너희들을 속이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니까. 저는 두 팔을 벌렸습니다. 가슴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결정해라. 쏘려면 쏴라. 가슴 한가운데를 쏘면 확실하다. 동혁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총구가 흔들렸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성호는 아무 표정 없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이 철책과 저를 번갈아 보고 있었습니다. 준영이는 품속의 약혼녀 사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갈등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철책의 철사줄이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죽더라도 눈을 뜨고 죽으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도망치듯 눈을 감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총성도 고함 소리도 오직 바람 소리와 부엉이 울음소리만이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4명의 청년, 각자의 상처와 꿈을 안고 이 자리에 선 4명의 전우. 그들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평생에서 가장 긴 침묵을.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얼마나 흘렀을까요? 1분인지 10분인지 체감으로는 1시간 같았습니다. 동혁이의 총구가 여전히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가쇠를 당기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나무십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서 저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무엇을 떠올리고 있는지. 동혁이는 평양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당 간부인 아버지, 남들이 부러워하는 지위. 하지만 동혁이는 한 번도 저에게 아버지 자랑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면 말을 돌리곤 했습니다. 언젠가 술에 취해 흘린 말이 생각났습니다.
아버지는 저한테 단 한 번도 따뜻한 말을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늘 당에 충성하라, 수령님께 충성하라, 그 말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부하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동혁이의 눈에 비쳤던 쓸쓸함을 저는 기억합니다. 평양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공허함, 당 간부 아들이라는 꼬리표 뒤에 감춰진 외로움. 동혁이는 충성심이 강한 게 아니라 충성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삶을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성호는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청진의 어머니를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병든 어머니, 매달 월급을 보내도 약 한 첩 사기 힘든 현실. 성호는 군에 있으면서도 늘 죄책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자신은 군대 밥이라도 먹는데 어머니는 굶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 나라에서 어머니를 살릴 수 있을까? 성호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할 수 없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체제 안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준영이는 품속의 사진을 꺼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약혼녀의 얼굴, 전역하면 결혼하자던 약속, 작은 집이라도 마련해서 행복하게 살자던 꿈. 하지만 정말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 나라에서 결혼한다는 것, 아이를 낳는다는 것, 그 아이에게 물려줄 것은 무엇일까요? 굶주림과 감시와 공포, 자신이 겪은 것을 아이에게도 겪게 하는 것. 준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진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민수, 막내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떠올릴 것이 없었을 겁니다. 부모도 없고 고향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고아원에서 굶주리며 자랐고 군대에 와서야 겨우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그에게 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차가운 고아원의 기억. 얼어 죽어가는 아이들, 먹을 것을 두고 싸우던 날들. 민수에게 북조선은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감옥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철조망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로 총구가 겨눠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발만 쏘면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쏴라.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다. 한 걸음, 두 걸음, 총성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세 걸음, 네 걸음, 철조망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다섯 걸음.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 저는 멈춰 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성호였습니다. 그가 총을 땅에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리고 철조망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제 앞에 섰습니다. 성호야.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성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등을 구부렸습니다. 올라타십시오, 중사 동무.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성호야, 너.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에 포기하셨습니다. 성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지막 면회 때 말씀하셨습니다. 너라도 살아라. 이 나라에서는 살 수 없으니 기회가 되면 떠나라고.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그가 올라타십시오. 제 등을 딛고 넘어가십시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그때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동혁이가 총을 내려놓은 소리였습니다. 동혁아. 동혁이가 걸어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목이 메인 목소리였습니다. 평생 충성만 강요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당의 도구로 키우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동혁이가 성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등을 구부렸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중사 동무를 따라가겠습니다. 쿵. 이번에는 준영이었습니다. 그가 품속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약혼녀의 사진. 한참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가슴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미안해 수정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서는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 내가 먼저 가서 자리 잡을게. 반드시 데리러 갈게. 준영이가 다른 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민수만 남았습니다. 막내는 여전히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무 표정 없이. 민수야, 저는 그를 불렀습니다. 네오는 돌아가도 된다. 너에게는 강요하지 않겠다. 너는 아직 어리고 앞날이요? 민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앞날이 뭐가 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도 없고 고향도 없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돌아가 봤자 뭐가 있겠습니까? 공장에 배치돼서 평생 기계처럼 일하다가 죽겠지요. 민수가 총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셋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4명이 나란히 무릎을 꿇고 등을 구부리고 있었습니다. 인간 사다리, 철조망을 넘기 위한.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너희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빨리 올라타십시오, 중사동무. 성호가 말했습니다. 오래 버티기 힘듭니다. 저는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진심으로. 첫 번째 등을 밟았습니다. 성호의 등, 단단했습니다. 두 번째 등, 동혁이의 등,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등, 준영이의 등, 따뜻했습니다. 네 번째 등, 민수의 등, 가장 높았습니다. 저는 민수의 어깨 위에 서서 철조망 꼭대기에 손을 뻗었습니다. 가시철사가 손바닥을 찢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반대편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빨리 한 명씩 넘어왔습니다. 성호가, 동혁이가, 준영이가, 마지막으로 민수가 남았습니다. 막내는 혼자서 철조망을 올라야 했습니다. 가장 어리고 가장 체력이 약한 막내가. 민수가 철조망을 붙잡고 올랐습니다. 군복이 찢어졌습니다. 손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올랐습니다. 꼭대기에서 민수가 흔들렸습니다.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저와 성호가 동시에 손을 뻗었습니다.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힘껏 당겼습니다. 쿵! 민수가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5명 모두가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그 자리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 쉬었습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흘렀고 군복은 찢어졌고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같은 달이 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보던 그 달. 하지만 이제 우리는 남쪽 땅에 있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중사동무. 성호가 말했습니다. 아직이다. 저는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아직 지뢰밭이 남았다. 그리고 남쪽 철책도 방심하면 안 된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었다는 것을. 저는 4명의 얼굴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그들은 부하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목숨을 건 형제였습니다. 가자. 저는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4명의 발소리가 뒤를 따랐습니다. 이번에는 속임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북쪽 철책을 넘었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지뢰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매설된 대인 지뢰와 대전차 지뢰. 한 발만 잘못 디디면 그대로 끝이었습니다. 천천히 따라와라. 내 발자국을 정확히 밟아라. 저는 앞장섰습니다. 7년 동안 이 구역을 수없이 순찰하면서 대략적인 지뢰 배치를 파악해 두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한 걸음. 숨을 죽였습니다. 또 한 걸음. 발밑에 흙이 느껴졌습니다. 단단한지, 푹신한지, 금속 탐지기 없이 오로지 감각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뒤에서 4명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발자국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을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30분인지 1시간인지 체감으로는 영원 같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기다. 저 멀리 또 하나의 철책이 보였습니다. 남방 한계선. 대한민국의 최북단 경계선. 저것만 넘으면 우리는 완전히 남쪽 땅에 발을 딛는 것이었습니다. 지뢰밭을 벗어났습니다. 5명 모두 무사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빨리 넘자. 숨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언제 북쪽에서 추격대가 올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남쪽 철책은 북쪽보다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방법이 있었습니다. 다시 인간 사다리. 성호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위에 동혁이가, 그 위에 준영이가, 민수가 가장 위에 올라섰습니다. 제가 먼저 올랐습니다. 4명의 등을 밟고 철조망 꼭대기에 손을 뻗었습니다. 가시철사가 또다시 손바닥을 찢었습니다. 아까 생긴 상처 위에 새 상처가 덧났습니다. 피가 줄줄 흘렀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철조망을 넘어 반대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남쪽 땅, 발밑에 닿은 흙의 감촉이 달랐습니다. 아니, 사실 같은 흙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그것을 다르게 느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철조망 너머에서 4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손을 내밀었습니다. 성호가 먼저 넘어왔습니다. 제 손을 잡고 철조망을 타넘었습니다. 군복이 찢어지고 팔에 피가 났지만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동혁이가 넘어왔습니다. 철조망 꼭대기에서 균형을 잃어 떨어질 뻔했지만 성호와 제가 동시에 손을 뻗어 잡아당겼습니다. 준영이가 넘어왔습니다. 내려오면서 가시에 얼굴을 긁혔습니다. 볼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 막내는 혼자서 올라야 했습니다. 인간 사다리의 맨 위에 있던 민수는 더 이상 딛고 올라갈 등이 없었습니다. 민수가 철조망을 붙잡았습니다. 가시가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놓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올랐습니다. 20살 청년의 팔이 떨렸습니다. 체력의 한계였습니다. 민수야, 조금만 더. 준영이가 외쳤습니다. 민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철조망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우리 넷이 동시에 손을 뻗었습니다. 쿵! 민수의 몸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잠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5명 모두 남쪽 땅에 있었습니다. 해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동혁이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진짜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펑. 하늘에서 섬광이 터졌습니다. 조명탄, 대낮처럼 밝아진 시야. 우리 5명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피투성이에 찢어진 군복, 그리고 손에 들린 총. 움직이지 마라. 사방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한국군이었습니다. 무장한 병사들이 사방에서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총구가 우리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최소 20명은 되어 보였습니다. 무기를 버리고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날카로운 고함소리,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북쪽 철책을 넘고 지뢰밭을 건너고 남쪽 철책까지 넘었는데 여기서 오해를 받아 죽는다면 저는 우리 부대원들을 돌아봤습니다. 모두 아직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손에서 놓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무장한 조선인민군 5명. 한국군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의 오해,
손가락 하나의 움직임,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쏘지 마십시오. 있는 힘껏 외쳤습니다. 우리는 귀순합니다. 총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위협적이지 않게. 귀순자입니다. 쏘지 마십시오. 양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너희들도 총 내려놔라. 천천히. 뒤를 향해 말했습니다. 쿵. 성호가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쿵. 동혁이가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쿵, 쿵. 준영이와 민수도 따라서 내려놓았습니다. 5명 모두 양손을 들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귀순합니다. 우리는 조선인민군 탈북자입니다. 조명탄 불빛 아래 우리 5명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든 채 한국군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국군 지휘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손짓을 했습니다. 병사들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총을 겨누고 있었지만 손가락은 방가쇠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엎드려 양손머리 뒤로. 고함 소리에 저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얼굴이 차가운 땅에 닿았습니다. 양손을 머리 뒤로 깍지 꼈습니다. 뒤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명도 따라서 엎드린 모양이었습니다. 군홧발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누군가 제 등을 무릎으로 눌렀습니다. 손목에 차가운 금속이 채워졌습니다. 수갑이었습니다. 확보 완료! 고함 소리가 오갔습니다. 저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흙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축축하고 낯선 냄새. 이것이 남쪽 땅의 냄새인가? 이것이 자유의 냄새인가? 눈물이 났습니다. 흙바닥에 엎드린 채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수갑에 손목이 조여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군홧발에 등이 눌렸지만 무겁지 않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우리 5명 모두 살았습니다. 7년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일어나. 누군가 제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한국군 병사가 제 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성호, 동혁, 준영, 민수. 4명 모두 수갑이 채워진 채 일어서 있었습니다. 피투성이의 상처투성이였지만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해냈구나. 정말로 해냈구나. 한국군 병사들이 우리를 어딘가로 끌고 갔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2017년 10월 새벽, 우리 5명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군 부대 안에 있는 작은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창문도 없는 좁은 방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휑하게 비추고 있었고 문 앞에는 무장한 병사가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수갑은 풀어주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무장한 조선인민군 5명이 38선을 넘어왔으니 신원 확인이 끝날 때까지는 경계를 늦출 수 없었겠지요. 우리 5명은 방 한쪽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거의 쉬지 않고 걸었고 철조망을 넘고 지뢰밭을 건넜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군복은 찢어져 너덜너덜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5명 모두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젊은 한국군 장교였습니다. 중위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아마 26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처음에 그의 표정은 딱딱했습니다. 경계하는 눈빛,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적국의 군인이었으니까요. 장교가 우리를 한 명씩 훑어봤습니다. 피투성이 손, 찢어진 군복, 멍이 든 얼굴, 지쳐서 반쯤 감긴 눈. 그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딱딱함이 사라지고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연민이었을까요? 아니면 동정이었을까요? 장교가 헛기침을 하더니 물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습니까? 뜻밖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 솔직히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건빵 몇 조각으로 버텼으니 당연히 배가 고팠을 텐데 긴장 때문인지 배고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보세요. 할 수 있는 선에서 구해볼게요. 장교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부대원들을 돌아봤습니다. 성호, 동혁, 준영, 민수. 함께 죽을 각오로 철조망을 넘은 전우들. 서로의 등을 딛고 인간 사다리가 되어준 사람들. 더 이상 상관과 부하가 아니었습니다. 형제였습니다. 저는 장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대원들과 회식 한번 하고 싶습니다. 장교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식이요? 예. 소주 한 병만 가져다 주십시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장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규정에 없는 요청이었을 테니까요. 신원 확인도 안 된 귀순자들에게 술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될 일이었습니다. 그건 좀... 장교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부탁입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장교가 잠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5명의 얼굴을, 지옥을 건너온 사람들의 얼굴을. 한참을 망설이더니 장교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방을 나갔습니다. 우리는 다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우리에게 술을 가져다 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냥 해본 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술 한잔 하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 얼마나 지났을까요?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장교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습니다. 소주 한 병, 그리고 컵라면 5개.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몰래 가져온 겁니다. 장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위를 살피며 문을 닫았습니다. 들키면 저도 큰일 나요. 그러니까 빨리 드세요. 그의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것인지 긴장되는 것인지. 컵이 없어서. 종이컵밖에 못 구했어요. 그리고 라면은 PX에서 가져온 건데 맛있을지 모르겠네요. 장교가 소주와 컵라면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종이컵 5개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이 메어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나중에 정식으로 식사 나올 테니까 일단 이걸로 버티세요. 장교가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멈춰 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그 한마디를 남기고 장교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우리 5명만 남았습니다. 잠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놓인 소주와 컵라면을 바라봤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진짜 가져왔네요. 동혁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남조선 사람들 이상하네요. 적국 군인한테 술을 가져다 주다니. 적국이 아니다 이제.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적이 아니다. 저는 소주병을 집어 들었습니다. 처음 만져보는 남쪽 소주. 병 모양도 라벨도 북에서 보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뚜껑을 땄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소주 냄새는 남이나 북이나 같았습니다. 종이컵 5개의 소주를 따랐습니다. 조금씩 골고루. 자, 컵을 하나씩 건넸습니다. 성호가 받았습니다. 동혁이가 받았습니다. 준영이가 받았습니다. 민수가 받았습니다. 5명이 종이컵을 들고 마주 봤습니다. 동무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형제들.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다. 숨을 골랐습니다. 나를 쏘지 않아줘서, 함께 와줘서, 내 등을 밀어줘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없었으면 나는 혼자 저 철조망 앞에서 죽었을 것이다. 너희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진심으로 고맙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4명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의 새 삶을 위하여. 저는 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새 삶을 위하여. 5개의 종이컵이 부딪혔습니다. 소리도 없이 가볍게 소주를 마셨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알코올의 느낌, 뜨겁고 쓰고 동시에 달았습니다. 컵라면도 먹자. 제가 말했습니다. 뜨거운 물은 없었지만 장교가 보온병에 담아온 물이 있었습니다. 컵라면 뚜껑을 열고 물을 부었습니다. 3분을 기다릴 여유도 없이 우리는 면이 불기도 전에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후루룩 면을 삼켰습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맛. 북에서도 라면을 먹어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맛있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같은 맛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달랐을 뿐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라면을 먹고 소주를 마시고 가끔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5명 모두. 민수가 라면 국물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도 젓가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영이가 소매로 눈물을 훔치면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동혁이가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성호는 표정 없이 라면을 먹고 있었지만 그의 눈가도 젖어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계속 흘렀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라면 그릇이 비었습니다. 소주병도 비었습니다. 우리는 빈 그릇과 빈 병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이 없는 방이었지만 문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첫 아침이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북녘의 차가운 밤을 건너왔다는 것을, 서로의 등을 딛고 철조망을 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4명의 형제를 바라봤습니다. 피투성이 손, 찢어진 군복,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 하지만 그 얼굴들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군 생활 7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편안한 표정. 잘했다.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잘했다. 그 뒤의 이야기는 길지 않습니다. 우리 5명은 합동신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하나원에서 3개월간 정착 교육을 받았고 각자의 길을 찾아 사회로 나갔습니다. 성호는 어머니를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탈북 사실이 알려지면서 어머니는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호는 오랫동안 자책했지만 지금은 탈북민 지원단체에서 일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동혁이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평양에서 받은 교육 덕분에 기초가 탄탄했고 지금은 통일 관련 연구를 하는 대학원생이 됐습니다. 아버지와는 연락이 끊겼지만 그는 오히려 홀가분하다고 말합니다. 준영이는 약혼녀를 데려오기 위해 5년을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4년 전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지금 2사람은 결혼해서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그가 꿈꾸던 그 행복을 찾은 것 같습니다. 민수는 군에 입대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에.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다시 군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지금은 부사관으로 복무하며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한남홍은, 저는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가끔 탈북민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삶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유롭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5명은 지금도 가끔 만납니다. 1년에 한 번, 10월이 되면 모입니다. 그날 밤을 기억하기 위해 서로의 등을 딛고
철조망을 넘던 그 순간을 잊지 않기 위해 소주 한 병을 나눠 마시며 우리는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기억은 선명합니다. 차가운 10월의 바람도, 달빛 아래 빛나던 철조망도, 서로의 눈에 고였던 눈물도. 청취자 여러분, 저는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총구 앞에 섰을 때 저는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죽어도 좋다고. 하지만 그들은 저를 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릎을 꿇고 등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누군가의 등을 딛고 누군가에게 등을 내밀며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것이 삶이라는 것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철조망 너머에는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넘을 수 없는 벽도 함께라면 넘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길은 있습니다. 이상 한남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